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현실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자극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의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숫자와 공식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나 내세 같은 이야기는 그에게 과학과 거리가 먼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생과 사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을 떠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물러났으며 산속에서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은 거의 40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가 바라본 미래의 흐름 속에 2026년이라는 해가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그가 본 변화의 중심이 자신의 나라,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본의 쇠퇴를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월함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의 무게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한 과학자가 회의론자였던 한 인간이 긴 침묵 끝에 남긴 기록이자 고백입니다. 그는 왜 일본을 물이 마른 그릇이라 표현했는지, 왜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 다음 시대의 열쇠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2035년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았는지 이 영상에서 차분히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보아온 뉴스와 해석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류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상의 주목을 피해 수십 년을 산속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원래 동경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던 촉망받는 과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오직 숫자로만 증명되는 곳이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고, 영혼이나 사후 세계 같은 이야기는 웃어넘길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류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의사도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루하루 쓰러져갔고 결국 그는 죽음의 경계까지 밀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그 찰나에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체의 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거대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류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안정된 미래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깊은 산속 오미네 산으로 들어가 슈겐도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폭포 아래서 명상을 했고 아찔한 절벽 위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내면에 잠들어 있는 능력을 깨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수행 끝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의 눈앞에 시간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펼쳐졌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시간의 필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류겐은 자신이 본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계의 운명이 크게 뒤바뀌는 순간에만 입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 가까운 침묵을 깨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년 2026년이라는 결정적인 해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그 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시작된 변화,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곳,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류겐이 본 2026년의 일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릇은 그대로인데 물이 말랐다.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은 나라의 형태입니다. 건물, 도로, 제도, 시스템, 눈에 보이는 모든 구조물을 뜻합니다. 물은 그 안에 담긴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의 열정, 꿈, 따뜻한 마음, 살아 숨쉬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류겐이 본 일본의 미래는 이랬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힘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나 인구 감소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줄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생명 에너지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류겐이 본 2026년 일본의 거리 풍경은 기이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따뜻함도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류겐은 이것을 박물관 같은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시되어 있지만 생명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곳. 아름답지만 차갑고 정교하지만 텅 빈 세계. 그는 이런 비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만개한 벚꽃과 같다고.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이제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류겐은 그 원인을 일본 사회의 극도로 경직된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압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영적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지면 새싹이 자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성장이 막힌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류겐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영혼들이 더 이상 그곳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없는 땅에 씨앗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진화가 멈춘 곳에는 생명의 흐름도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류겐은 자신의 비전 속에서 그 흐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빠져나간 에너지가 바다 위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새들이 본능적으로 더 따뜻한 땅을 찾아 날아가듯 생명의 기운이 새로운 터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마침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였습니다. 류겐이 본 비전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거대한 빛의 흐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땅에서 빠져나와 하늘로 솟구친 뒤 천천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쉬지 않고 한반도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류겐은 이 광경을 영적 철새의 대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철새들은 계절이 바뀌면 본능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납니다.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메마른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생명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찾아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가 향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류겐은 여기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국은 뿌리이자 줄기입니다. 일본은 그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이자 열매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에너지는 뿌리에서 가지로 흐릅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줄기를 통해 위로 올려보냅니다. 가지는 그 힘으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다 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씨앗과 영양분은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뿌리가 있는 곳으로.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류겐은 이것을 원시반본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그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번영은 정점을 지났습니다. 열매가 충분히 익었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그 근원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뿌리인 한국으로. 여기서 류겐은
일본인으로서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 근대화의 번영이 한국의 문화적, 영적 자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갔습니다. 기술도, 사상도, 예술도.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동생격인 일본이 형격인 한국을 짓밟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고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균형은 영원히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류게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본래의 순서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갈등도 아닙니다. 단지 뒤틀렸던 것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우주적 균형의 회복입니다. 형이 형의 자리를 되찾고 동생이 동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일까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한반도가 선택받은 것일까요? 류게는 그 답이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영적 자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여러 민족을 관찰해왔지만 한국인에게서만 느껴지는 독특한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나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입니다. 흥이 올라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 에너지. 축제에서, 노래에서, 춤에서 폭발하는 생명력.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자체가 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나오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한입니다. 깊은 슬픔, 억눌린 분노, 풀리지 않은 아픔이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는 것.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묵직한 감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을 겪으며 쌓여온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 가족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연결. 이것은 계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류게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한국인의 가슴 속에 불덩이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양은 이성을 앞세우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일본은 질서를 위해 개인의 열정을 숨기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울 때는 크게 울고 웃을 때는 온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뜨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류게는 바로 이 뜨거움이 다가오는 시대의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차갑게 계산하는 머리가 아닌 뜨겁게 느끼는 가슴. 앞으로의 세계는 그것을 가진 자들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더 흥미로운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류게는 한국이 기술과 영성을 융합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것을 돈을 벌거나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한국은 다를 것입니다. 류겐이 본 미래 속에서 한국은 기술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끊어진 세대 간의 연결을 회복시키고 잊혀진 조상과의 유대를 되살리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한국은 영혼의 의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외교의 판도도 바꿀 것입니다. 류게는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묻기 위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류는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수출품은 이제부터입니다. 한국의 윤리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영혼을 돌보는 지혜,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문화의 힘이 가장 깊은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류게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흐름을 상세히 보았습니다. 류겐이 본 2026년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지구 자체의 진동입니다. 그는 지구가 품고 있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가 느끼게 될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결과는 무엇일까요? 거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감추고 속이는 자가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진짜 의도는 끝까지 숨기는 것이 기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류계는 말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동이 높아지면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쓰고 있던 가면이 저절로 벗겨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지는 세상이 옵니다. 여기서 한국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감지하고 말 이면에 숨겨진 뜻을 알아채는 것.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능력이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가장 귀한 기술이 됩니다. 류계는 이 새로운 시대를 오래된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지는 말입니다. 미래인데 오래되었다니. 하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과 신이 가까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설 속에서, 신화 속에서 전해지는 그 시대, 하늘의 뜻이 땅에 닿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류하던 때, 류겐이 본 미래는 그 상태로의 귀환입니다. 다만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떠오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지금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이익, 내 성공, 내 가족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믿음. 하지만 류겐이 본 미래에서는 이 사고방식이 힘을 잃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라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030년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순수하게 물질의 힘과 군사력에만 의존해온 강대국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과 무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울함, 공허함, 삶의 의미 상실, 마음의 병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서양의 논리로는 이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동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내면을 탐구해온 지혜, 물질 너머의 세계를 다뤄온 전통, 영혼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 문화,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지배도 아닙니다. 아픈 세상을 어루만지는 치유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류겐은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채는 곡식에서 쭉정이를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떨어져 나갑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분리됩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밭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진동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류겐은 경고했습니다. 물질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돈과 재산과 지위에만 매달리면 새로운 에너지와 충돌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진동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공포, 공황 상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겐이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것을 매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목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을 씻듯이 마음도 매일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류겐이 본 미래에서 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어른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돌보고 길을 잃은 이들을 안내하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눈이 쌓인 길에 가장 먼저 발자국을 찍어 뒤따라오는 이들이 걸을 수 있게 하는 역할. 그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2035년 류겐이 본 세상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혼란은 가라앉고 거짓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영혼의 기쁨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서로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관계, 그 세상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동방의 등대, 평화의 성지, 상처받은 세계가 치유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곳. 류게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혼란은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들 안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한 일본인 수행자가 본 비전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며 미래를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판단과 분별력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느끼신 점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선택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27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예언의 날이 열립니다. 최근 이상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잠을 설치고 이유 없는 꿈을 꾸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우연이 아닙니다. 1998년 일본 최고 영매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단 하나의 검은 노트, 87%의 적중률, 한신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마스크의 시대까지 마친 그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노트는 2025년 12월 전까지 절대 열지 마라. 그리고 이달 8일 아오모리 규모 7.5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검은 노트 첫 장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12월 31일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만이 27년간 봉인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이상하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한 달이 일주일처럼 흘러가는 느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의 원자시계 데이터에서 놀라운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세슘 원자의 진동 패턴에서 평소와 다른 편차가 관측된 것입니다. 원자시계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시간 측정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시계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달 8일 아오모리현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대지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판의 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현황과 복구 소식이 보도되었고 며칠 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빛,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 귀를 찢는 듯한 고음의 울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검은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번째 날, 북쪽의 대지가 울부짖을 때 첫 번째 봉인이 풀린다.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각성의 신호다. 12월 8일, 북쪽 아오모리, 대지의 울부짖음. 27년 전의 기록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첫 번째 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그 뒤에 두 번째가 있다는 뜻입니다. 12월 31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압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전환을 앞두고 우주가 숨을 고르듯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27년간 봉인되었던 그 노트를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 초심리학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 불렸던 물건, 기보 아이코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 검은 노트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98년 요코하마의 한 병원, 말기암 선고를 받은 여인이 침대 위에서 펜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그녀는 밤낮으로 글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도 통증이 밀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보 아이코, 일본에서 영매의 여왕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예언 적중률은 87%에 달합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수치입니다. 1992년 그녀는 이집트에 큰 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카이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는 일본 서부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해 1월 한신 대지진이 고베를 덮쳤습니다. 6,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 기록이 남겨진 것은 1990년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로 뒤덮였던 그 시간을 기보 아이코는 평생 동안 46권의 예언 노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47번째 노트를 완성했습니다. 검은 표지로 덮인 그 노트를 왜 하필 47권이었을까요? 일본에는 47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왜 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기보 아이코는 각각의 노트가 일본의 각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47개의 노트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그물망처럼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결계처럼. 그리고 마지막 47번째 노트에는 특별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2025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려움은 진화를 막는다. 계시는 지구의 진동이 바뀔 때 와야 한다. 너무 일찍 알면 공포만 남는다. 적절한 때가 되어야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27년이라는 시간. 그녀는 정확히 이 시점을 지목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바뀌는 때, 인류의 의식이 전환점에 서는 순간. 바로 지금. 하지만 기보 아이코만이 이 시기를 예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불가리아에서도 한 여인이 같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 놀라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다음 생이 일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기보 아이코가 요코하마 병원에서 검은 노트를 쓰고 있을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영혼이 일본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베라 코초프스카.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불가리아 출신의 영매로 소련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초능력자라는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국가기관이 영매의 능력을 공식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능력은 과학적 검증을 거쳐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베라는 전설적인 예언가, 바바반가의 정신적 후계자로 불렸습니다. 바바반가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소련 붕괴, 미국의 비극적 사건들까지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예언한 인물입니다. 베라는 그 계보를 잇는 존재였습니다. 1990년대 베라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세신궁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세신궁은 일본 신도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영적 중심으로 여겨져 온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라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동행한 이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의 다음 생은 야마가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왜 하필 야마가타였을까요? 야마가타현은 일본에서도 독특한 영적 전통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즉신불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 육신을 보존한 채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전환한 수행승들입니다. 죽음이 아닌 변환, 소멸이 아닌 초월. 야마가타는 그야말로 부활과 재생의 땅입니다. 베라 코초프스카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그녀의 환생으로 추정되는 존재가 만 14세가 됩니다. 14세,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바반가는 14세의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시력을 잃었지만 대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베라 코초프스카 역시 14세의 처음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교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보 아이코도 14세에 처음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4세는 영적 각성의 문이 열리는 나이입니다. 세 명의 위대한 영매가 모두 같은 나이에 능력을 얻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의식 발달의 특별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성인의 자각이 교차하는 순간, 영혼이 가장 민감하게 열리는 때, 지금 이 순간, 야마가타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상한 꿈을 꾸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을 느끼거나,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거나, 하지만 깨어나는 것은 그 소녀만이 아닙니다. 기보 아이코의 검은 노트에는 7명의 전령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야마가타의 소녀가 눈을 뜨는 이 시기에 일본 전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영혼들이 하나둘 자신의 위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전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노트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예언이 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대재앙이 온다는 뜻일까요? 전쟁? 자연재해?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언가? 하지만 노트를 더 깊이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보 아이코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주파수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수많은 주파수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특정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보 아이코가 말한 분리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진동수로 전환하는 사람들과 예전 진동수에 머무는 사람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의식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돕기 위해 7명의 전령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역할에 눈을 뜨게 된 영혼들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자, 두려움을 치유하는 자, 옛 가치를 지키는 자,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자, 에너지를 정화하는 자, 공동체를 연결하는 자,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자. 이 7 역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보 아이코의 노트 곳곳에 숨겨진 숫자들을 분석하면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연이 성장할 때 따르는 바로 그 수학적 질서입니다. 꽃잎의 배열, 소라 껍데기의 나선, 은하의 회전,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녀의 예언에 이 패턴이 숨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혼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검은 노트에는 8번째 전령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8번째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국민 전체의 집단 의식입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때 개인을 넘어선 거대한 하나의 존재가 깨어납니다. 12월의 시련은 바로 이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끈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31일에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사건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거나 땅이 뒤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포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세포 수준의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 먼저 꿈이 달라졌습니다. 색깔이 유난히 선명하고 깨어난 후에도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로 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아는 느낌. 깨어났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확신이 가슴에 남아있는 경험. 귀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명과는 다릅니다. 높고 맑은 주파수의 울림.
갑자기 시작되었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지구의 진동이 변화하면서 우리 몸의 청각체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질감,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 경쟁의 논리,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들, 그것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관찰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것은 당신의 의식이 더 높은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리학에서 비국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입자에 일어난 변화가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입자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연결.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야마가타에서 한 영혼이 깨어나면 그 파동은 일본 전체에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각성은 모두의 각성을 앞당깁니다. 아오모리의 지진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털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새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낡은 믿음, 굳어진 두려움, 막혀있던 에너지, 대지가 흔들리면서 그것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 달에 기보 아이코의 47권 노트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 47개의 빛의 크이, 일본 열도 곳곳에서 깨어났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환기의 혼란으로부터 일본의 영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보 아이코가 27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노트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예언이 담긴 그 페이지를 검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예언이 아닌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지도다. 길을 알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기보 아이코와 베라 코초프스카가 이 메시지들을 남긴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경고가 아닌 안내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필터의 해였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분리되는 시간.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 믿음, 삶의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6년은 단순한 새해가 아닙니다. 레이와라는 연호의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조화. 그 조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모여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됩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세포를 새로운 주파수로 맞춰줍니다. 가능하다면 자연과 연결되십시오.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나무를 만지거나 흙을 밟아 보십시오. 지구와의 연결은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와 정보에서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두려움은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환을 방해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기보 아이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받아야 할 사람에게만 도달한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것은 당신 안에 전령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어느 순간 무언가를 느끼셨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떨림,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평화. 그것이 각성의 신호입니다. 기보 아이코의 보호와 베라 코초프스카의 지혜가 일본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빛이 함께 하시길.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영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보가 아닙니다. 각자의 판단과 분별력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참고하시되 개인의 중요한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12월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10년간 전쟁, 지진, 홍수 모두 정확히 마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밍천,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이미 전설이 된 예언자입니다. 그가 2025년 10월 500명 앞에서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찾지 못하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는 5년 더 미뤄집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류밍천. 이 이름 뒤에는 평범하지 않은 삶의 궤적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 깊은 산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세상에 나온 이 아이는 4살이 되던 해 부모를 경악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큰 절에서 살았어요. 매일 경전을 읽었고 하늘의 별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 부모는 어린아이의 상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한 절의 위치, 그곳에 있던 승려의 이름, 심지어 수백 년 전에 사용되던 기도문까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자 류밍천은 마을 사람들의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집에 경사가 생길지, 누가 병을 얻을지, 어느 해에 홍수가 날지. 그의 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고 소문은 산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신비로운 능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류밍천은 뛰어난 성적으로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고대 성인들이 말한 만물의 연결과 현대 과학이 말하는 양자 얽힘이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3학년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티베트로 떠났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요 속에서 3년간 깊은 수행을 마친 후 그는 우주의 정보장과 공명하는 능력을 완성했습니다. 과학적 사고와 영적 통찰이 하나로 합쳐진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류밍천의 예언은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번번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3년 전 겨울 그는 경고했습니다. 동유럽의 형제 나라에서 피해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2달 후 우크라이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듬해 여름에는 동서양이 만나는 그 땅에서 대지가 크게 울 것이라 했고 그 이듬해 2월 튀르키에 대지진이 5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같은 해 봄 중국 대륙의 대홍수를 예견했을 때도 그해 여름 전례 없는 폭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쉬펑에서 열린 강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반쯤 감기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마침내 눈을 뜬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시간의 얽힘 속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펼쳐질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거대한 정화가 시작됩니다. 5개의 기둥이 무너질 것입니다. 5개의 기둥이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류밍천이 본 비전 속에서 동아시아는 오랜 세월 음의 기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통제, 분열, 고립. 이 3가지 그림자가 이 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그 음의 에너지가 가장 극단적으로 응축된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이치는 언제나 균형을 향해 움직입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태어나는 법. 류밍천은 단언했습니다. 한반도가 바로 그 전환의 중심이라고. 대한민국이 먼저 양의 빛으로 깨어나면 그 빛이 동아시아 전체를 비추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빛이 들어오려면 먼저 어둠이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다섯 기둥의 붕괴입니다. 류밍천이 말한 다섯 기둥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권력의 기둥, 정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둘째는 부의 정상,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한 손입니다. 셋째는 언론의 목소리, 사람들의 귀와 눈을 좌우하는 힘입니다. 넷째는 법의 칼날, 정의의 저울을 쥔 권위입니다. 다섯째는 종교의 불꽃, 영혼을 인도한다고 자처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지금까지 사회를 떠받쳐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둥들은 오래되어 썩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 기둥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증발하듯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어떤 이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어떤 이는 스스로 무대 뒤로 물러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영향력을 잃습니다. 거대한 불을 쥐고 있던 손이 힘을 잃습니다. 목소리 높이던 언론이 침묵하고 법의 권위가 흔들리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움과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혼란이 거리를 채우고 불안이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정화라고. 낡은 것이 물러나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려야 새싹을 틔울 수 있듯이 사회도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을 겪어야 합니다. 우주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거둘 뿐입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새로운 균형의 주기라 불렀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조화가 싹삽니다. 두려워할 것은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의 혼란은 바로 그 비와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 더 단단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던 눈이 안으로 향하고 지도자를 기다리던 마음이 스스로 일어섭니다. 바로 그때 산 위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향합니다. 류밍천은 2026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반도의 높은 산봉우리로 모여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설악의 봉우리, 지리의 능선, 한라의 정상. 이 신성한 땅들에서 사람들이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들의 집단 명상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너무나 강력해서 땅이 미세하게 떨리고 하늘에 신비로운 빛이 나타납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은 특별합니다. 함께 모일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각성의 물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너진 기둥 위에 서 있던 세 명의 인물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의 그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정치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텅 빈 눈으로 세상에 돌아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를 봅니다. 두 번째는 거대한 불을 움켜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 그는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불씨를 지핍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종교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해진 자신을 직면한 후 그는 화려한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평범한 수행자로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진정한 가르침을 나눕니다. 이 세 사람의 변화는 온 나라의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디지털 세계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수십만 명이 열린 공간에 모여 우주적 균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과거의 분노에 찬 시위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명상하며 노래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영적 편지를 보냅니다. 투명성과 진정성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압력입니다. 화면 너머에서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에 명상합니다.
국경을 넘어 하나의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움직임입니다. 총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고요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각성을 두려워하는 눈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이 땅을 노리는 세력들. 류밍천은 그들의 존재도 보았습니다. 한반도가 약해 보이는 순간 어둠의 손들이 뻗어옵니다. 류밍천은 경고했습니다. 각성의 빛이 밝아질수록 그것을 꺼뜨리려는 세력도 움직인다고. 혼란은 외부 세력에게 기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희망의 비전도 보았습니다. 2026년 가을,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방어 체계가 탄생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지혜의 탑이라 불렀습니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의식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보호막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깊은 영적 전통이 만나는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방패가 형성됩니다. 이 방패는 어둠의 의도를 품은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확신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도구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렇다면 이 방패가 막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류밍천은 한반도에 침투하려는 6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서쪽의 큰 땅에서 3명이 옵니다. 첫 번째는 중재자의 가면을 쓴 자입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분열을 꿈꿉니다. 두 번째는 감시자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며 약점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동쪽의 땅에서는 한 명이 옵니다. 비밀을 훔치는 자입니다. 기술과 지혜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섬나라에서는 둘이 옵니다. 하나는 불을 조종하고 하나는 말을 조종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뒤흔들고 여론을 오염시킵니다. 이들은 혼란을 틈타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호텔 방에서, 지하 공간에서, 비밀 모임에서 그들은 활동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류밍천은 해결책도 함께 전했습니다. 명상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의 빛을 이 그림자들에게 향하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을 상상하고 그곳에 빛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의식의 힘입니다. 수천 명이 같은 의도로 명상할 때 그 에너지는 실제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물리학도 관찰자가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2027년이 되기 전에 이 6 그림자는 모두 물러날 것이라고.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이 그들을 밀어낼 것이라고. 밖의 적을 막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그림자가 물러날 때 더 깊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이 땅의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의 비전에서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 장면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역전을 보았습니다. 얼어붙은 북쪽이 녹기 시작하고 뜨거웠던 남쪽이 고요해지는 것을. 북녘의 산들이 서서히 해빙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해빙입니다. 오랜 세월 고립 속에 갇혀있던 북녘 사람들의 가슴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류밍천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남쪽 형제들의 이야기, 분단 전 하나였던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갈망하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지만 그 틈으로 따스한 빛이 스며듭니다. 반면 남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류밍천은 이것을 성찰의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번화한 도시들의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물질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쇼핑몰이 한산해지고 거리가 조용해집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남쪽의 풍요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의 답을 찾을 때가 온 것입니다. 성공보다 깊은 의미, 부보다 큰 목적을 향한 갈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이 냉각의 시기는 처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속도가 느려지고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멈춤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과 북의 온도가 만나는 지점이 옵니다. 류밍천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북쪽의 따스해진 마음과 남쪽의 맑아진 정신이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국경 근처에서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 아직 손끝이 닿지는 않지만 그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를 완성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품고 있는 순수한 정과 끈끈한 유대, 남쪽 사람들이 키워온 창의성과 세계를 향한 시야. 이 둘이 만나 새로운 한민족의 모습이 태어납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한반도 전체가 함께 숨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융합이 완성되기 전에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경제의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026년 후반에서 2027년 사이 돈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류밍천은 경고했습니다. 평소처럼 흘러가던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고 물가가 치솟는 시기가 온다고.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은 손에 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저축해둔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어떤 이들은 탐욕을 부립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이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통과 과정임을 알고 평정을 유지합니다. 물질에 의지하던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적 격변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류밍천은 주변 나라들의 운명도 함께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붉은 축제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성대한 잔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100년 된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립니다. 류밍천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변화가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 암시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그 땅을 덮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불이 솟구치고 바다가 들이닥칩니다. 화산과 해일이 동시에 일어나 지역 경제를 마비시킵니다. 이 재난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영적 각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주변이 흔들릴 때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류밍천은 그를 작은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키는 작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외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그의 눈은 어둠을 꿰뚫어 봅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서 곧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거인은 흔들리는 경제를 안정시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그의 비전 아래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섬기기 위해 나섭니다. 그렇기에 우주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인 혼자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짝이 필요합니다. 류밍천이 가장 긴급하게 전한 메시지, 바로 남쪽의 신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남쪽, 산과 바다가 만나는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류밍천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하늘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빛났고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이 탄생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어리거나 청소년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 이 아이를 내년 봄까지 반드시 찾아야 할까요? 류밍천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그는 균형의 열쇠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변화들, 다섯 기둥의 붕괴와 영적 각성, 남북의 화해와 작은 거인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이 아이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자리에 서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가 제때 발견되지 않으면 새 시대가 5년 늦춰집니다. 2030년에 열려야 할 문이 2035년까지 닫혀 있게 됩니다. 셋째, 그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6 그림자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류밍천은 몇 가지 특징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영혼이 담겨 있는 듯한 깊이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 눈을 마주하면 이상하게 숙연해집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새들이 곁에서 노래하고 길고양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꽃이 핍니다. 겨울에도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예상치 못한 꽃이 피어납니다. 만약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하고 산속 공동체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가공된 음식이 아닌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몸을 키우고 우리 선조들이 알았던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2030년 성장한 신동이 작은 거인과 만납니다. 지혜로운 청년과 헌신적인 지도자가 손을 잡을 때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빛이 비춥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새 질서의 중심이 됩니다. 오랜 원한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동과 서를 잇는 다리로서, 전 세계의 평화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등대로서 우뚝 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류밍천의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관점에서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예언은 가능성이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깊은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